아버님, 저 말들을 모두 풀어주겠습니다. 어느 판서댁에 11살로 들어온 꼬마 며느리가 왕실의 밭을 병든 군마 열필의 마구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새파랗게 질려 호통을 쳤지만 말들은 이미 산으로 내달린 뒤였지요. 제 집으로 아는 말들이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꼬마 며느리는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라졌던 말들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말은 분명 열필이었는데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는 말은 백필에 가까웠지요. 그 꼬마 며느리는 대체 산으로 보낸 말들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굿밤 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북녘 땅에 대대로 왕실의 군마를 길러 바쳐 온 백운목장이라는 큰 목장이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통째로 두른 목책 안에서 수백 마리, 말이 갈기를 날리며 뛰노는 광경은 웬만한 원님의 행차보다 위풍당당했지요. 조정의 허락을 받은 집안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진상 자격은 목장의 주인 서태문에게 목숨과도 같은 자랑이었습니다. 그 가문을 이을 사람은 18 난 외아들 지환이었지요. 이마가 훤하고 한 번 펼친 병선은 좀처럼 있는 법이 없어 서태문은 이 아들이 무과의 장원으로 올라 가문을 한층 더 높이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허나 기대가 클수록 지환의 하루는 고단해져 동이 트기도 전에 활을 잡아야 했고 병서를 한 줄이라도 틀리는 날이면 방문은 닫혀버렸지요. 팔에 힘이 들지 않는다. 어렵사리 아뢰어도 돌아오는 것은 사내가 그만한 일로 엄살이냐는 불호령뿐이었으니 지환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지환은 밥을 넘기지 못하기 시작하여 훤하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팔다리는 눈에 띄게 야위어갔지요. 이름난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들여도 진단은 저마다 엇갈렸고 귀한 약재를 아끼지 않고 다려 먹여도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서태문은 밤마다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기척을 살폈지만 야윈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차마 문을 열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 시들어가는 것은 외아들 지환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장 뒤편 사람 키 2배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구간에는 왕실의 밭을 씨앗 말 10필이 매여 있었지요.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문에는 굵은 쇠사슬을 채우고 하인들이 날마다 좋은 여물을 넉넉히 넣어주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말들이 하나둘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털은 거칠게 부스러지고 아무리 여물을 넣어주어도 냄새만 맡고는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요. 몇 걸음만 옮겨도 서로 몸이 부딪힐 만큼 우리는 좁았고 높은 울타리 탓의 볕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더 딱한 것은 그 10필 가운데 여럿이 새끼를 뺀 몸이라는 점이었으니 진상 날짜는 코앞인데 병든 말을 왕실에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 서태문에 애가 바싹바싹 타들어갔지요. 방 안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이 마구간에서는 왕실에 바칠 군마들이 같은 시각에 나란히 시들어가는데 이름난 의원도 경험 많은 마이도 그 연유를 도무지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서태문은 아들의 방문 앞과 마구간 사이를 오가며 애만 태울 뿐이었지요. 온 집안이 그렇게 속을 태우던 어느 가을 오후 낡은 장삼을 걸치고 목탁 하나를 든 노승이 백운목장 소슬대문 앞에 호련히 나타나 배고픈 길손이니 쌀 한 줌만 베풀어 달라 청했지요. 하인이 쌀을 내어 보내려는데
노승이 대문 안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함께 앓고 있구나. 하인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지환의 병과 말들의 병을 한꺼번에 짚어낸 것이 마음에 걸려 서태문에게 전했지요. 소식을 들은 서태문은 곧장 노승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노승은 대청을 지나며 지환이 눈 방문을 바라보았고 이어 집 뒤편 마구간에도 오래 시선을 두더니 마당 한가운데 우뚝 멈춰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안의 숨통이 단단히 막혀 있소이다. 막힌 숨을 틔우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쓴들 병은 낫지 않을 것이요. 서태문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어찌해야 제 아들과 말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일렀지요. 이 집의 명우는 말에 매여 있으니 말과 같은 해에 난 처자라야 그 얽힌 매듭을 풀 수 있소이다. 그 아이를 들여 아드님과 연을 맺게 하시오. 그리하면 막혔던 숨이 트이고 쓰러지던 것들이 하나둘 되살아날 것이외다. 뜻밖의 말에 서태문이 되물으려는 찰나 노승은 쌀 한 줌을 받아 들고는 벌써 대문 밖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태문이 황급히 뒤따라 나섰지만 조금 전까지 눈앞을 걷던 노승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그날 밤 사랑채에 홀로 앉아 노승의 말을 곱씹던 서태문은 허황된 소리라 여기기엔 아들과 말의 병을 한눈에 알아본 그 눈이 예사롭지 않다 여겼습니다. 이튿날부터 사방으로 사람을 놓아 말띠에 태어난 처자를 수소문했지만 마땅한 처자는 좀처럼 나서지 않았지요. 나이가 많는 이는 이미 시집을 갔고 남은 말띠라곤 이제 겨우 10살 안팎의 어린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도록 애를 태우던 어느 날 집안의 마름이 옆 고을의 소식 하나를 물어왔습니다. 마름이 물어온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백운 목장에서 산 하나 너머 고을에 올해 꼭 11살 난 말띠 소녀가 있는데 2해째 이어진 흉년에 끼니조차 있기 어려운 집이라 하였지요. 그런데 그 집의 내력을 전해 들은 서태문은 그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한석주가 남긴 유족이었으니까요. 한석주는 서태문이 마음에 오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끼던 말들이 돌림병으로 쓰러져 갈 때 밤을 새워 그것들을 살려 낸 이가 바로 그였지요. 손끝으로 말의 숨소리만 짚어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던 그 재주를 시기하는 이가 적지 않던 이름난 마부였지요. 허나 몇 해 전 한석주는 왕실에 바칠 말을 병들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만 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짐승의 병을 누구보다 잘 짚던 이가 되레 말을 병들게 했다니. 그 내막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지만 끝내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요. 그 뒤로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말 죽인 집이라 손가락질하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서태문은 그 억울한 죽음을 곁에서 보고도 힘 있는 자들 앞에서 한마디 거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 있던 겁니다. 노승이 잃은 말띠 처자가 하필이면 제가 빚진 그 마부의 딸이라니. 짐승과 더불어 살다 그 짐승 탓에 쓰러진 이의 자식이 그의 말과 같은 해에 났으니 서태문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곧장 그 고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삽작을 밀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겨울을 날 장작조차 몇 갭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병든 노파가 마른 기침을 콜록이고 부엌에는 나달 한 줌 보이지 않았지요. 어린 계집아이 둘이 배를 움켜쥔 채 다해진 이불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석주가 남긴 처자식들이었지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마지로 보이는 아이 하나가 겁에 질린 삽살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뺨은 여여 광대가 도드라지고
입은 것은 여러 번 기운 무명 저고리뿐이었지만 두 눈만은 겨울 새벽 별처럼 맑았지요. 아이는 으르렁대는 개 앞에 겁도 없이 손등을 내밀고는 무어라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사납던 개가 슬그머니 코를 킁킁대더니 아이의 손등에 제 콧등을 부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아비가 짐승을 어를 때 늘 하던 버릇을 아이는 저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연화였지요. 서태무는 연화의 부모 앞에 쌀 40섬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굶주림을 면하고도 남을 양이었지요. 그 대신 맞이 연화를 제 집 민며느리로 데려가겠노라 하였습니다. 노승이 잃은 말띠 처자를 찾은 데다 죽은 한석주에게 진 빚까지 갚는 길이었으니까요. 허나 부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1살밖에 안 된 딸을 낯선 집에 보내는 일이 어찌 쌀 몇 섬으로 가벼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미는 소매로 입을 막고 돌아앉았고 할미는 마른 손만 파르르 떨었지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안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연화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어미 앞에 서서 또박또박 물었지요. 어머니, 제가 그 댁에 가면 할머니랑 동생들이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습니까? 어미가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떨구자 연화는 작은 어깨를 반드시 폈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저는 가서 잘 지낼 테니 그 쌀로 부디 배불리들 잡수세요. 어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연화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동생들이 볼까봐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잠에서 깬 어린 동생들이 맨발로 마당까지 쫓아 나오자 연화는 두 아이의 손을 하나씩 붙들고 타일렀지요. 밥 잘 먹고 어른들 말씀 잘 들으라고 말입니다. 떠날 채비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 기운 저고리 한 벌과 헌 집신이 전부였지만 연화는 아비가 쓰던 낡은 말빗 하나만은 보퉁이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말 죽인 집이라 손가락질을 받아도 연화에게 아비는 세사. 누구보다 짐승을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연화는 그 보퉁이를 품에 안고 삽작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옮기다 돌아보니 부모와 동생들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울음을 보이면 식구들 마음이 더 미어질까봐 연화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서태문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제 겨우 11살 난 어린 것이 제 발로 낯선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절을 걸어 배군 목장에 다다른 연화는 소슬대문 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대문 하나가 저 살던 초가보다 높고 으리으리했으니까요.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어린 며느리에게 쏠렸지요. 도련님의 색시로 11살 계집아이가 들어온다는 소문은 이미 온 집안에 파다했습니다. 서태무는 연화를 대청 앞에 세우고 하인과 몸종을 죄불러 모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연화다. 오늘부터 지환의 민며느리요. 우리 집 식구니라. 어리다 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없인 여기는 자가 있거든. 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야. 집안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고 연화는 그제야 저가 잠시 다니러 온 손님이 아니라 이 집 며느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태무는 연화를 데리고 안채 깊숙한 방 앞으로 갔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만 새어 나왔지요. 지환아, 내 색시가 인사드리러 왔다. 한참을 기다려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는 이불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요. 서태문의 낯빛이 어두워졌지만 연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지요. 도련님, 연화라 하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답은 끝내 없었습니다. 서태무는 무한한 낯으로 헛기침을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지요. 연화가 마루 끝에 앉아 있으니 곁을 지나던 늙은 몸종이 딱 하다는 든 혀를 찼습니다. 도련님이야 워낙 심약하신 분이지요. 대감마님 성에 차질 못해 늘 저리 방에만 들어 앉아 계신답니다. 색시가 온들 별 수 있겠습니까? 몸종은 지환을 두고 그저 약골이라 하였지만 연화의 눈에 비친 것은 조금 달랐지요. 굳게 닫힌 저 방문이 볕 한 줄기 들지 않는 저 좁은 방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던 겁니다. 허나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닫힌 문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마루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그러고는 아무에게랄 것도 없이 혼잣말처럼 나직이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길에 본 산비둘기며 담장 밑에 늦도록 핀 들국화 같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요.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기척도 없었지만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튿날 서태무는 연화를 집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구간, 바로 그 병든 씨 앞말들이 메인 곳이었지요. 내 어린 너에게 힘든 일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 허나 이 집에서 가장 귀한 일을 내게 맡기마. 이 말들은 왕실에 바칠 귀한 짐승이다. 날마다 여물을 챙기고 정성껏 돌보아 다오.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저를 부르는 어린 목소리에 서태무는 잠시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태문이 돌아간 뒤 연화는 홀로 마구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아이의 기척의 말들이 흠칫 놀라 울타리 쪽으로 물러났지요. 가까이서 보니 그 꼴은 생각보다 더 딱했습니다. 엉킨 갈기 사이로 마른 버짐이 일고 크고 순하던 눈은 열에 들뜬 듯 흐릿하게 풀려 있었지요. 연화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쪽에 쪼그려 앉아 무어라 낮게 흥얼거리며 그저 기다렸지요. 한 식경이 지났을까 뒷다리를 살짝 저는 순한 말. 한 마리가 조심스레 목을 빼더니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연화가 손등을 내밀자 말은 한참을 킁킁대다가 그 손등에 제 콧등을 슬며시 부볐지요. 연화는 까칠한 콧등을 쓸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무섭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괜찮아. 여기선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겁먹은 짐승에게 말을 건네는 법을 연화는 따로 배운 적이 없었지요. 그저 어린 시절 아비가 말들에게 그리하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자랐을 뿐. 그날부터 연화는 아침마다 들로 나가 싱싱한 풀을 뜯어다 여물에 섞어 주었습니다. 털을 빗길 때면 보퉁이에 간직해 온 아비의 낡은 말빗을 꺼내 들었고 말들의 발굽도 하나하나 살폈지요. 생김새와 버릇을 따라 이름도 붙였습니다. 배가 불룩한 새끼를 벤 백마는 설하라 하고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는 바람이라 불렀지요. 그중 처음 제 손등에 코를 대준 뒷다리를 절고 기운도 제일 약해 여물 다툼에서 늘 뒤로 밀리던 놈은 밤이라 하였습니다. 연화는 그 밤이가 유독 눈에 밟혀 남몰래 여물 한 줌을 더 쥐어주곤 했지요. 이름을 부르면 말들은 귀를 쫑긋 세웠고 며칠이 지나자 연화의 발소리만 들려도 우리 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허나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말들은 좀처럼 기운을 되찾지 못했지요. 싱싱한 풀은 전보다 잘 받아먹었지만 잠시 뒤면 다시 벽에 몸을 붙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가 아비하던 대로 말의 옆구리에 손을 대보니
숨이 얕고 급하게 뛰었지요. 배를 골아 기운 없는 숨이 아니라 어딘가 막혀 트이지 못한 숨이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이것이 먹이만의 탈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지요. 우리는 열필이 몸을 놀리기엔 지나치게 좁았습니다. 쇠사슬의 메인 말들은 몇 걸음만 옮겨도 서로 부딪혔고 높은 울타리 탓에 볕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았지요. 바깥에서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밤이는 자물쇠가 채워진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머릿속에 문득 친정 뒷산이 떠올랐지요. 산비탈을 마음껏 오르내리며 풀을 골라 뜯던 아비가 돌보던 그 말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이곳의 말들과는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좋은 여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어쩌면 마음껏 움직이고 숨 쉴 수 있는 자리인지도 몰랐지요. 허나 왕실에 바칠 귀한 말을 함부로 우리 밖으로 내보냈다가는 무슨 벌을 받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날부터 며칠을 그 우리 문 앞을 하염없이 서성일 뿐이었지요. 며칠을 우리 앞에서 서성이던 연화가 마침내 마음을 굳힌 것은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어느 캄캄한 밤. 연화는 낮에 몰래 챙겨둔 열쇠를 손에 꼭 쥐고 발소리를 죽여 마구간으로 향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벗기자 쇠사슬이 스르르 풀려 내렸습니다. 연화가 숨을 죽인 채 낡은 문짝을 밀자 삐걱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직이 울렸습니다. 허나 말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열린 문 앞에서 어둠만 바라볼 뿐 오래 갇혀 지는 짐승들은 바깥으로 발 내딛기를 두려워했지요. 연화는 그 앞에 서서 늘 하던 그 낮은 흥얼거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저가 먼저 어둠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지요. 가장 먼저 목을 뺀 것은 뜻밖에도 그 밤이었습니다. 뒷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밤이는 연화의 뒤를 따라 조심스레 문턱을 넘었지요. 그러자 바람이가 그리고 나머지 말들이 하나둘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서라는 문턱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연화의 손등에 코를 한 번 부비고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마지막 말이 우리를 빠져나가자 열필은 이내 뒷산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발굽 소리가 찬 밤바람을 맞자 점점 빨라졌지요. 연화는 산길 너머로 사라지는 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다시 불러 세우지는 않았지요. 잠시 뒤 우리 안에는 텅 빈 여물통과 밟힌 집만 덩그러니 남았고 연화는 열린 문을 붙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날이 밝으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고 서태문이 얼마나 크게 노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11살 아이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지요. 그럼에도 좁은 우리에서 시들어 가던 그 눈빛들이 떠올라 연화는 끝내 그 문을 다시 잠그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구간을 살피러 나온 하인의 다급한 외침이 온 집안을 깨웠습니다. 자물쇠는 멀쩡했고 울타리도 무너진 데 없었으니 누군가 손수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말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사랑채에서 뛰쳐나온 서태문의 눈길이 마당에 선 연화에게 가머졌습니다. 내가 우리 문을 열었느냐?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앞으로 나섰지요. 제가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대로 두었다가는 저 말들이 좁은 우리에서 다 죽고 말 것이기에 산으로 보냈습니다. 서태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철없는 것. 왕실에 바칠 진상말을 죄다 산으로 풀어주다니. 내가 이 집안을 통째로 망칠 셈이더냐. 벼락 같은 호통의 마당에 모인 하인들이 죄 고개를 숙였지요. 연화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이곳을 제 집으로 아는 말들이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어린 것의 그 담담한 대답에 서태문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허나 그 담담함은 실은 겨우 11살 아이가 애써 지어 보인 것이었지요. 말들이 정말 돌아올지 연화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리 믿지 않고서는 저 스스로도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말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태문이 사냥꾼까지 풀어산과 골짜기를 뒤졌으나 흔적은 바위 틈 사이로 흩어져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빈손뿐이었지요. 마름은 때를 놓칠세라 저 어린 며느리를 당장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의 눈길이 곱지 않게 연화에게 쏠렸지요. 허나 연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게 닫힌 지완의 방문 앞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요. 볕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방이 좁은 우리에 갇혀 시들어 가던 말들과 어쩐지 겹쳐 보였던 겁니다. 연화는 이번에도 문을 두드려 억지로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저 혼잣말처럼 바깥 이야기를 흘렸지요. 마당 끝에서 참새가 나다를 쪼는 모습이며 처마 끝에 하얗게 앉은 서리 같은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지만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볕 좋은 날, 연화가 여느 때처럼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데 방문이 소리 없이 한 뼘쯤 열리며 문틈으로 지완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오래 볕을 보지 못한 낯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신지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화는 손을 내밀지도 나오라 재촉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완은 조금씩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문턱 너머로 얼굴만 내밀더니 며칠 뒤엔 마루 끝에 걸터 앉았고 또 며칠 뒤엔 연화의 부축을 받아 마당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지요. 오래 누워지는 다리는 몇 걸음마다 후들거렸지만 연화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완이 숨을 고를 때까지 잠자코 곁을 지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을 거닐던 연화가 도토리 하나를 주워 지완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담장 밑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지완의 손바닥에서 냉큼 도토리를 채갔지요. 얼떨결에 지완이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러고는 지완이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정말 여린 웃음이었지요. 허나 병석의 눈 뒤로 단 한 번도 웃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지완이 텅 빈 제 손바닥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 오랜만에 입을 열었지요. 다람쥐가 아직도 있었구나. 별것 아닌 한마디였지만 방 안에 갇혀 지내는 동안 지완에게는 바깥의 온갖 것들이 이미 사라져 버린 세상이나 다름없었지요.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태문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누구도 고치지 못한 아들을 방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 다름 아닌 제 말들을 모조리 잃게 만든 그 어린 며느리였으니 말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뒷산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름은 이제 대놓고 연화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몰아세웠고 서태문 역시 마음을 정해야 할 때가 다가옴을 느꼈지요. 그럼에도 연화는 아침이면 빈 우리 앞에 서서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돌아올까? 밤이면 홀로 애가 타 잠을 설쳤지만 낮이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완과 함께 마당을 거닐었지요. 돌아오리라 굳게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고서는 하루도 버텨
낼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솜처럼 가벼운 눈송이가 마당을 덮고 텅 빈 마구간 지붕 위에도 소복이 내려앉았지요. 마당 한가운데 선 연화가 문득 뒷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낮고 긴 울음소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지요. 처음엔 바람이 가지를 스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연화는 이내 알아차렸지요. 그것은 말 울음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하얀 형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앞에 선 것은 다리를 절뚝이는 밤이었고 그 뒤로 바람이가 설아가 차례로 내려오고 있었지요. 떠날 때의 그 병들고 야윈 몸이 아니었습니다. 거칠던 털에는 윤기가 돌고 흐리던 눈은 맑게 개어 있었지요. 그리고 어미 말들의 곁에는 작고 어린 새끼들이 바짝 붙어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열필로 나갔던 말들이 새끼를 데리고 곱절이 넘어 돌아왔지요. 연화는 그대로 눈길을 향해 달려 나갔습니다. 바미가 먼저 다가와 손등에 코를 부볐고 연화가 늘 하던 그 낮은 흥얼거림을 내자 설아도 바람이도 반갑게 울며 그 곁을 맴돌았지요. 눈 위에 주저앉은 무릎을 꿇은 연화의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말 울음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뒤이어 사랑채에서 뛰어나온 서태문은 눈밭에 줄지어 선 말들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온 말들의 수를 몇 번이나 다시 세어보더니 연화 앞으로 걸어왔지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 말이 옳았다. 서태문이 허리를 굽히려 하자 연화가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서태문은 고개를 들어 말들을 바라보았지요. 도망갈까 두려워 가두는 것만이 잘 돌보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좁은 우리에 그대로 두었더라면 저것들은 건강해지기는커녕 새끼조차 낳지 못했을 터였습니다. 서태문은 잠시 지환의 방문 쪽으로 눈길을 두었지요. 허나 그때까지도 제 아들의 병이 다름 아닌 저 자신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어미들 가운데는 저지 넉넉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따뜻한 말젖을 짜 지환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처음엔 낯선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던 지환도 연화가 한 모금씩 먹이자 며칠 뒤부터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양이 늘자 야위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고 마당을 거니는 시간도 나날이 길어졌지요. 연화가 풀어 살려낸 것들이 이번에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환의 걸음이 제법 여물어질 무렵 연화는 지환에게 뒷산에 함께 올라보자 청했습니다. 산에 풀어놓은 말들이 어찌 지내는지 보면 좋겠다는 것이었지요. 첫날은 담장 밖 오솔길까지, 다음 날은 언덕 위, 소나무까지, 그 다음 날은 그 너머 산등성이까지. 연화는 서두르는 법 없이 지환이 숨을 고를 때마다 잠자코 곁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산등성이에 오른 두 사람은 바위에 기대어 눈 아래 펼쳐진 벌판을 내려다보았지요. 멀리 경사진 풀밭 위로 말들이 한가로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바미도 다른 말들을 따라 성큼성큼 내달았고 어린 새끼들은 어미 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장난을 쳤지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지환이 문득 고개를 떨구더니 이내 두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지요. 연화는 까닭을 묻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지환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는 저 말들이 부러웠다. 지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어릴 적부터 아버님은
내가 반드시 무과에 장원을 해야 한다 하셨다. 활 한 순을 못 채우면 방문을 닫아 거셨고 병서 한 줄을 틀리면 밥상도 물리셨지. 뜰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고 싶다 하면 딴짓을 한다 꾸중을 들었다. 창밖에서 새가 울어도 나는 고개 한 번 돌리지 못했다. 지화는 제 가슴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처음엔 나가고 싶어 문을 두드렸다. 허나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니 나중엔 나갈 생각조차 들지 않더구나. 어느 순간부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을 누른 지환의 그 손 위에 제 작은 손을 포개었을 뿐. 좁은 데 갇혀 숨이 막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연화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환의 병은 애초에 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좁은 우리에 갇혀 숨을 잃어가던 그 말들처럼 지환 또한 오랜 세월 억눌린 채 마음부터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가두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끝내 안에서부터 시들고 마는 법. 바로 그때 산길 아래쪽에서 마른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나무 뒤에 서태문이 서 있었지요. 아들이 산에 오르는 것이 염려되어 멀찍이 뒤따라왔다가 그만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말았지요. 가문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욕심이, 아들을 위한다는 그 믿음이 도리어 제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니. 서태문은 나무 기둥을 붙든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자 서태문이 오솔길 초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아버지를 보고 걸음을 멈추자 한동안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태문이었지요. 지환아, 아비가 잘못하였다. 지환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서태문은 천천히 아들 앞으로 다가섰지요.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구나. 내가 바라는 길이 곧 내게도 좋은 길이라 그리 믿어버렸다.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마. 벼슬에 나아가지 않아도 좋다. 그저 내가 살아서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지환은 한참 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태문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자 지환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지요. 연화는 두 사람에게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산바람이 차게 스쳐갔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춥다 느끼지 않았지요. 그해 백운 목장에서 올린 말들이 왕실에 다다르자 조정에서는 뜻밖의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말들의 털이 고르고 윤기가 흐르니 어느 해보다 상태가 훌륭하다 하였지요. 포상으로 비단 두 필과 쌀 10가마가 내려졌고 백운 목장 말이 왕실의 칭찬을 받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지요. 서태문은 그 하사품을 사랑채에 들이지 않고 연화를 불러 내주었습니다. 연화는 비단 한 필과 쌀 5가마를 친정으로 보냈고 며칠 뒤 도착한 답장에는 어린 동생들이 이제 굶지 않고 끼니를 챙긴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군데군데 부모가 흘린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그날부터 연화는 계절마다 말들을 산에 풀어놓았습니다. 날이 풀리면 산으로 보내고 첫서리가 내리기 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지요. 넓은 산비탈을 마음껏 누비며 자란 말들은 겨울을 앞두고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새끼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10필이던 무리는 이듬해 20필이 되고 이태 만에 30필에 가까워졌지요. 목장 뒤편에는 볕 잘 드는 너른 외양간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지환도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연화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면 지환이 손수 산길을 누비며 찾아왔지요. 서태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히 웃는 것만으로 좋겠으니까요. 그렇게 백운목장에는 한동안 근심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 외양간을 둘러보던 연화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젯밤까지 분명 그 자리에 있던 설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외양간 문에는 여전히 자물쇠가 멀쩡히 걸려 있었고 울타리에도 무너진 데가 없었지요. 누군가 손수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배가 부른 설아가 혼자 빠져나갈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주변부터 차근차근 살폈지요. 외양간 뒤편 진을 위에 말발굽 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들의 발굽을 살펴온 연화는 그것이 설아의 발자국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설아는 앞발굽 하나가 예전에 돌에 채여 한쪽 귀퉁이가 조금 파여 있었는데 흘 위의 자국에도 그 파인 모양이 또렷했으니까요. 발자국은 담장 아래 빠진 돌틈을 지나 옆 고을 쪽으로 이어지다가 어느 큰 집 담장 앞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강만석의 집이었지요. 강만석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말 장수로 오래전부터 백운목장의 진상 자격을 탐내 온 자였습니다. 백운목장 말이 왕실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장터에서 그깟 말이 특별할 게 무엇냐. 다 조정에 줄을 댄 덕이지 헐뜯기를 서슴지 않았지요. 허나 연화는 곧장 강만석의 집으로 쳐들어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이 그 집까지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설아가 그 안에 있다 증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외양간 자물쇠는 멀쩡했습니다.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될 일이 아니었지요. 연화는 그날부터 집안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행랑채 뒤편에서 마름이 낯선 사내를 만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두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소리로 무어라 주고받더니 낯선 사내가 마름의 손에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쥐어 주었습니다. 마름은 그것을 잽싸게 소매 안으로 감추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외양간 옆 집더미 뒤에 몸을 숨긴 채 어둠 속에서 기척을 기다렸지요. 한밤중이 지나 집안이 고요해질 무렵 외양간 문에서 자물쇠를 건드리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마름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불도 들지 않은 채 익숙하게 말들 사이를 헤치더니 곧장 바람이에게 다가가 목에 줄을 감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곁에 있던 다미가 절뚝이는 다리로 마름에게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바미는 마름의 오른팔을 힘껏 물고 놓지 않았지요. 마름이 비명을 지를 뻔하다 다급히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허나 바미는 물러서기는커녕 소매자락까지 물고 거세게 흔들었지요. 부욱 하고 소매가 찢어지며 천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다른 말들까지 놀라 울어대면 온 집안이 죄깰 판이었지요. 마름은 결국 바람이의 줄을 움켜쥔 채 서둘러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한때 좁은 우리에서 죽으라 내몰렸던 그 다리 저는 말이 이번엔 제 무리를 지키겠다고 몸을 던진 것입니다. 연화는 집더미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당장 소리쳐 하인들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마름 하나만 붙잡아 서는 뒤에 숨은 강만석까지 밝혀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소리 없이 마름의 뒤를 밟았지요. 마름은 외진 새끼를 지나 강만석의 집 뒷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외양간 바닥에 떨어진 그 찢긴 천 조각을 챙겨 깊이 간직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친 마름의 오른팔에는 성한 천이 두툼하게 감겨 있었고 겉옷 소매 한쪽도 어설프게 기워져 있었지요. 연화가 지환과 함께 서태문을 찾아가 그가 알아낸 일을 낱낱이 아뢰자 서태문의 얼굴이 분노로 굳었습니다. 그는 곧장 관아에 사람을 보내 강만석과 마름을 고발하였지요. 이튿날 사또의 명을 받은 포졸들이 강만석의 집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깊숙한 마구간에서 설아와 바람이를 비롯한 20남은 피레마를 찾아 관아 마당으로 끌어냈지요. 개 중에는 다른 집안에서 사라졌던 말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사또 앞에 선 강만석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들은 소인이 장터에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이옵니다. 백운 목장 말이라는 증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이란 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을 애먼 사람 잡고 억지를 부리는 게지요. 연화는 말없이 말들 앞으로 걸어 나가 무리를 향해 늘 하던 그 낮은 흥얼거림으로 이름을 불렀지요. 설아야, 바람아. 잠시 뒤 구석에 몰려있던 설아가 크게 울며 연화에게 달려왔습니다. 바람이도 그 뒤를 따라 나와 연화의 손등과 뺨에 제 코를 부볐지요. 그저 낯이 근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겁먹은 짐승의 마음을 어루만지던 그 손길을 말들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허나 강만석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짐승이 낯이 근 사람을 따르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증표가 된단 말이오. 연화는 사또에게 말들의 귀 안쪽을 살펴봐 달라 청했습니다. 포졸이 설아의 귀를 뒤집자 안쪽에 붉은 인주로 찍은 점 하나가 선명히 드러났지요. 왕실에 진상할 말이 다른 말과 섞이지 않도록 연화가 미리 새겨둔 것이었는데 그것은 죽은 아비 한석주가 진상말을 가릴 때마다 귀 안쪽 꼭 그 자리에 남기던 바로 그 표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건만 연화는 아비가 하던 그대로 점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이의 귀에서도 다른 말들의 귀에서도 똑같은 점이 나왔지요. 이어 연화는 간직해 둔 찢긴 천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포졸이 마름에 기운 소매자락에 맞대어 보니 찢어진 자리와 무늬가 한치 어긋남 없이 들어맞았지요. 마름의 오른팔에 감긴 천을 풀자 무언가에 물어뜯긴 이빨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만석과 마름은 더 이상 둘러댈 말을 찾지 못했지요. 사또는 마름을 옥에 가두고 강만석에게는 무거운 벌금을 물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만석이 그토록 탐내던 왕실, 진상 자격을 2번 다시 넘보지 못하도록 그 죄상을 조정에 낱낱이 알리겠다 선언하였지요. 그날 저녁 설아와 바람이는 무사히 백운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미는 절뚝이는 다리로 외양간에 들어서더니 여느 때처럼 연화의 손등에 코를 부볐지요. 연화는 바미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허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요. 관아에서 끌려나가던 강만석이 연화를 획 돌아보며 싸늘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보며 강만석이 이번 일로 순순히 물러날 자가 아님을 직감했지요. 관아의 판결이 내려진 뒤 강만석의 처지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왕실의 바칠말을 훔쳤다가 붙잡혔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하게 퍼져 오래 거래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사랑채를 드나들던 이들도 모습을 감추니
재물보다 체면이 먼저 무너진 셈이었지요. 허나 강만석은 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이 그 어린 며느리와 서태문이라 여기며 앙심만 키워갔지요. 며칠을 대문 걸어 잠그고 틀어박혀 이를 갈던 그는 마침내 무서운 계략 하나를 품었습니다. 강만석은 은밀히 사람을 놓아 깊은 산에 홀로 사는 늙은 신만이를 찾아냈습니다. 산돼지 잡을 미끼로 쓸 것이라 둘러대며 초호와 투구꽃을 뿌리째 캐오라 하였지요. 잘못 만지기만 해도 살이 붙고 입에 들어가면 목숨까지 앗아가는 독한 풀이었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게 캐어 흙과 이끼로 감싸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으니 다시 땅에 옮겨 심을 셈이었지요. 며칠 뒤 강만석은 수아 하나를 데리고 삼태기와 호미를 챙겨 백운 목장의 방목지로 숨어들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산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두 사람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 말들이 자주 모여 풀을 뜯는 자리를 골라 땅을 팠습니다. 초호와 투구꽃을 한 포기씩 옮겨 심고 뿌리가 드러나지 않게 흙을 덮은 뒤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변을 여러 번 쓸어냈지요. 어둠 속에서는 독초도 여느 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말들이 이 풀을 뜯고 픽픽 쓰러지면 그때 소문을 퍼뜨리는 게야. 강만석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지요. 말 한 마리 병들게 해 사람 하나 통째로 묻어버리는 일이 그에게는 처음도 아니었으니까요. 왕실의 바칠 말에 독을 먹인 집안이라 그 소문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서태문은 진상 자격이고 뭐고 죄 잃고 고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제 며느리와 함께 말이다. 수아가 등불을 들어 주변을 비추곤 두 사람은 서둘러 방목지를 빠져나갔지요. 그런데 급히 돌아서던 수아는 풀숲에 호미 하나를 떨어뜨린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손잡이 끝에 강만석의 집에서 쓰는 낯선 문양이 또렷이 새겨진 홈이었지요. 며칠 뒤 연화는 여느 때처럼 말들을 방목지에 풀어놓았습니다. 말들은 익숙한 듯 산비탈로 흩어져 싱싱한 풀을 뜯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앞장서 걷던 바미가 방목지 안쪽 어느 자리에 이르러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발길을 획 돌려버렸지요. 뒤따르던 설아도 같은 자리에서 멈칫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다른 말들 역시 풀이 유난히 무성한 그곳만은 한사코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먹을 것이 많은 자리로 먼저 달려갈 녀석들이 어째서 저 무성한 데만 피해 다니는 것인지. 연화는 말들을 다른 쪽으로 몰아두고 홀로 그 수상한 자리로 걸어갔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넓은 잎을 가진 낯선 풀과 처음 보는 꽃이 다른 풀 사이에 듬성듬성 섞여 있었습니다. 절로 도단한 모양새가 아니었지요. 뿌리 둘레의 흙은 다른 데보다 유난히 부드러웠고 빛깔도 얼마 전 파헤친 듯 달랐습니다. 연화가 줄기 하나를 당기자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풀이 쑥 뽑혀 나왔지요. 뿌리는 미처 땅에 자리 잡지 못했고 그 둘레엔 다른 데서 옮겨온 듯 빛깔 다른 흙과 이끼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얼마 전 다른 곳에서 캐온 풀을 이곳에 옮겨 심은 것이 분명했지요. 그때 풀숲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나무 손잡이 하나가 연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호미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손잡이 끝에는 처음 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뽑은 풀과 호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들이 본능으로 피한 풀, 얼마 전 파헤친 흙, 그리고 방목지에 떨어진 호미가 우연일 리 없었지요.
강만석이 이번 일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라던 예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지요. 허나 연화는 곧장관하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뽑은 풀 두어 포기를 조심스레 약방에 보였더니 약방 주인이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물렸지요. 그 풀은 초호와 투구꽃으로 짐승이 뜯으면 입안이 붓고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는 독초라 하였습니다. 호미의 문양은 반년 전 강만석의 집에서 여러 자루를 맞춘 것이라고 늙은 대장장이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이제 누가 무엇을 노리고 벌인 일인지 분명해졌지만 연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만석이 제 발로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해야 뒤의 숨은 그자까지 올가맬 수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지환과 함께 두꺼운 천으로 손을 감싸고 방목지에 심긴 독초를 한 포기도 남김없이 뽑아냈습니다. 뽑은 독초는 뿌리째 항아리에 담아 사람 드나들지 않는 곳에 증거로 감추어 두었지요. 그리고 독초가 있던 자리에는 잎 모양이 비슷한 여느 산풀을 대신 옮겨 심었습니다. 클까지 고르게 다져 놓으니 멀리서 보아서는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을 알아챌 수 없었지요. 이제 덫은 강만석을 향해 다시 놓였습니다. 독초를 심은 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백운목장에서는 말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강만석은 초조해졌지요. 낮 동안 수아를 보내 방목지를 살피게 했지만 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풀밭을 뛰놀 뿐. 독초를 심어둔 자리 언저리에서도 쓰러진 말은 단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요. 강만석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독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면 누군가 이미 그 계략을 알아챘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밤 강만석은 제 발로 방목지로 향했습니다. 허나 강만석은 알지 못했지요. 연화가 이미 독초와 호미를 들고 삿도를 찾아가 그간의 일을 낱낱이 고해 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삿도는 포졸들을 방목지 사방에 숨겨두고 그자가 제 발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잡되 무엇을 찾고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지켜보라는 것이 연화의 청이었지요. 달이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 강만석은 수아와 함께 독초를 심어둔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몸을 숙이고 등불을 들이대 풀숲을 헤쳤지만 초호도 투구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옆자리까지 파 뒤졌지만 뽑혀 나오는 것은 그저 평범한 산풀뿐. 강만석의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분명 여기였는데 누가 독초만 골라 뽑아 갔단 말이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목지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지요. 바위와 나무 뒤에 숨어있던 포졸들이 우르르 모습을 드러내 두 사람을 애워쌌습니다. 강만석은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포졸이 막아서 있어 달아날 데가 없었지요. 횃불 사이로 삿도와 함께 연화와 지환이 걸어 나왔습니다. 강만석은 애써 낯빛을 가다듬으며 큰 소리를 쳤지요. 이거 참 밤길을 걷다 그만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요. 밤바람 좀 쐴 것이 무슨 죄란 말이오. 삿도는 대답 없이 방금 두 사람이 파헤친 땅을 내려다보았고 수아의 손에는 뽑다 만 산풀이 그대로 들려 있었지요. 강만석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남의 방목지에 함부로 든 것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포박할 수는 없는 법이오.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목지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밤길에 우연히 드셨다는 분이 어찌 이 너른 방목지에서 하필 파헤쳐진 그 자리로 곧장 오셨습니까? 초행인 이는 알 리도 없는 자리를 말입니다. 강만석의 눈썹이 꿈틀했지만
그는 이내 낯빛을 가다듬었습니다. 지나다 흙이 파인 것이 눈에 띄어 잠시 살펴본 것뿐이다. 연화는 대꾸 대신 흙 묻은 호미 한 자루를 들어 보였지요. 그럼 이 호미는요? 손잡이에 새겨진 이 문양 어르신 댁 것이 아닙니까? 강만석의 시선이 호미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 호미가 맞다. 헌데 우리 집 호미가 옛 떨어져 있다 하여 그것이 내가 독초를 심었다는 증거라도 된단 말이냐? 잃어버린 호미를 누가 주워다 흘렸는지 내가 어찌 안단 말이냐? 연화는 그 말에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호미 한 자루로는 아무것도 증명치 못하지요. 허나 연화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소녀는 여태 독초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한낱 풀 한 포기 옮겨 심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헌데 어르신은 어찌 그것이 독초인 줄 아셨습니까? 강만석의 말문이 턱 막혔지요. 그 틈에 연화가 품에서 천 하나를 꺼내 사또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뿌리째 흙에 감싸인 초우와 투구꽃이었지요. 이것이 어르신께서 이 자리에 옮겨 심은 독초입니다. 며칠 전 소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미리 뽑아 두었지요. 강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아무리 파보셔도 나올 리가 없었고 어르신은 길을 잃고 든 것이 아니라 없어진 독초를 찾으러 예까지 오신 겁니다. 심어둔 사람만이 아는 그 자리로 말입니다. 박목지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만석은 뭐라 더 둘러대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마침내 그의 입에서 짓눌린 신음 같은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심었다. 강만석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말들이 픽픽 쓰러지기만 했어도 왕실의 독을 올린 집안이라 소문만 돌았어도 서태무는 진작 끝장이 났을 것을 저 어린 계집 하나가 다 망쳐 놓았어. 사또가 손을 들어 명했지요. 저 두 사람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강만석과 수아의 팔을 꺾어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제 입으로 모든 것을 토해낸 강만석은 오랏줄에 묶인 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연화는 횃불 아래 끌려가는 강만석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만석이 백운 목장을 무너뜨리려 파놓은 그 덫이 이제는 도리어 제 주인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관아 마당에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왕실의 바칠 말을 훔치고 거기다 독초까지 심으려 한 강만석이 붙잡혔다는 소문이 밤사이 온 고을에 퍼졌기 때문이지요. 이미 박목지에서 제 죄를 실토한 강만석은 사또 앞에서 더는 발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목지에서 나온 호미와 독초, 그리고 신만이와 대장장이의 증언이 하나하나 그의 죄를 올감했지요. 단순히 말 몇 마리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왕실의 독든 말을 올렸다는 누명을 씌워 백운 목장을 통째로 무너뜨리려 했음이 드러나자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는 강만석의 재산을 몰수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도록 명했지요. 죄를 함께 저지른 수아에게도 무거운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강만석의 지난 죄를 캐 나가던 중 뜻밖의 사실 하나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강만석이 초우와 투구꽃으로 남의 말을 해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전 왕실 말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들을 돌보던 마부가 누명을 쓰고 옥에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 그 병이 실은 강만석이 몰래 먹인 독초 탓이었던 겁니다. 그 마부가 바로
연화의 아버지 한석주였지요. 조정에서는 뒤늦게 한석주의 억울한 죄를 벗겨주었습니다. 말 죽인 집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이름 앞에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침을 뱉지 못하게 되었지요. 소식을 전해 들은 연화는 한동안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속 깊이 간직해 온 아버지의 낡은 말빗을 꺼내 손끝으로 쓸어보았지요. 세상이 말 죽인 집이라 손가락질하는 동안에도 연화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지요.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연화는 굳이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한석주의 누명이 뒤늦게 벗겨졌다는 소식은 서태문의 가슴에도 묵은 회한을 들쑤셔 놓았지요. 그 억울한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고도 힘있는 자들 앞에서 한마디 거들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와 그 딸의 손에 집안을 통째로 구원받은 겁니다. 서태문은 연화를 불러 오래도록 그 어깨를 다독였지요. 차마 말로는 다 하지 못한 미안함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그날 저녁, 서태문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허름한 장삼을 걸치고 찾아왔던 그 노승의 얼굴이 눈앞에 선연히 떠올랐지요. 이 집안의 숨통이 단단히 막혀 있다던 그 말. 서태문은 그것을 그저 알 수 없는 예언쯤으로 여겼었지만 이제는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숨통을 막은 것은 귀신도 애군도 아니었지요. 아들을 제 뜻대로 세우겠다는 집착과 말들을 이를세라 좁은 우리의 꽁꽁 가둔 욕심.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지환도 말들도 좋은 것을 주지 않아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제 뜻대로만 몰아붙였기에 안에서부터 시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태문은 하인들을 시켜 집안에 있는 쇠사슬이란 쇠사슬은 쇠마당에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수 도끼를 들어 그 사슬을 하나하나 끊어냈지요. 말을 매던 사슬도 굳게 채워두었던 자물쇠도 그날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산기슭에는 볕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너른 목책이 새로 둘러쳐졌지요. 말을 가두던 사슬을 끊어내는 서태문의 얼굴은 오래 짊어졌던 무거운 짐 하나를 마침내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강만석의 일이 마무리된 뒤 서태문은 왕실의 상소를 올려 백운 목장의 진상권과 말들을 며느리 연화와 아들 지환에게 물려주겠노라 청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제 뜻대로 하려던 지난날의 서태문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연화는 무리가 불어날 때마다 새끼 말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받았지요. 그 말이 새끼를 낳거든 그중 첫 새끼를 또 다른 어려운 집에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다시 여러 집으로 퍼져나갔지요. 몇 해가 지나자 북녘 여러 고을 곳곳에 백운 목장에서 나온 말들이 뛰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가 18이 되던 봄, 서태문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어릴 적 맺은 약속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떠나고 싶다면 목장의 절반을 주어 보내마. 연화는 잠시 지환을 바라보았고 지환 또한 그 선택을 연화에게 맡겼지요.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민며느리로 이 집에 왔지만 오늘은 제 발로 이 사람 곁에 남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제야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백운 목장 마당에는 고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지요. 붉은 꽃가마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뒷산에서 설아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지요.
연화도 고개를 들어 산 쪽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겁먹은 짐승에게 손등을 내밀던 아비의 손을 이제는 딸이 그대로 물려받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쌀 40섬에 팔려 낯선 집에 들어왔던 어린 것은 어느덧 백운 목장을 살리고 온 고을의 복을 나누는 안주인이 되어 있었지요. 무리는 마침내 100피를 넘어섰습니다. 허나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의 재물보다도 넉넉한 인심을 먼저 이야기했지요. 사람도 짐승도 억지로 가두고 몰아세우면 마음부터 병들기 마련입니다. 허나 믿고 기다리며 제 길을 걷도록 놓아주면 스스로 살아날 힘을 기어이 찾아내는 법이지요. 10필의 말이 100필이 된 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닫힌 문을 열었고 한 청년이 두려움을 넘어섰으며 한 아비가 움켜쥔 손을 마침내 내려놓았기에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내어주는 일보다 숨 쉴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어쩌면 더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끼는 것을 얼마나 자주 좁은 우리 안에 가두어 왔을까요? 이 이야기를 옮기면서 저 역시 제 곁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슬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편이 선생님들께는 어떤 시간으로 남았을까요?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밤은 조금 더 넓은 자리를 내어주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밤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